네, 이번 시간은요, 직권의 변화에 대해서 들어가 봅시다. 직권의 변화는 지원에서도 아주 중요한 단어이고, 지금 기본을 잘 다져놔야 앞으로 우리가 잘 사용을 할 거라서 베이스를 잘 다져보자. 지각변동이라고 먼저 나와 있죠. 지각변동은 화산활동, 지진, 이것이 대표예요. 그리고 습곡산맥을 형성한다 라고 해서요, 산맥을 만들기 때문에 조산운동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조산운동. 그리고 대륙이 이동하는 모든 것들을 지각이 변한다 라는 걸로 지각변동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요 판구조론 여기에서 말고는 대부분 태양에너지를 에너지 원으로서 사용하는데 99.9%가 태양에너지가 사용돼요. 그런데 요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에너지는요, 지구 내부 에너지지. 에너지 흐름과 지각 변동 이렇게 나와 있죠. 지구 내부 에너지가 지표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지표 모든 곳을 뚫고 이렇게 분출되어서 화산을 일으키고 지진을 발생하는 건 아니고 조금 약한 부분. 그래서 급격하게 방출될 때 화산활동, 지진 등이 발생해요. 지각 변동을 일으키는 거 대표 화산활동 그리고 지진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묶어서 변동대라고 합니다. 대자가 붙으면 좁고 가느다란 띠의 영역을 말하는 거고, 그랬을 때 화산활동, 지진 같은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곳을 변동대 이렇게 말해요. 화산이 폭발하면요, 땅, 즉 지각이 당연히 지진을 유발합니다. 가만히 조용하게 화산 폭발이 일어날 수는 없겠지. 그래서 화산대가 이렇게 점으로 표현되어 있고요. 지진대가 이렇게 점으로 표현되고 있는데 화산이 일어나면 100% 지진을 동반해요. 하지만 지진이 일어났다고 해서 100% 화산을 동반하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진대가 이렇게 더 넓은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거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겠지? 그걸 판경계와 쫙 압축을 시켜보면요, 대부분 일치합니다. 그래서 화산대와 지진대, 지각 변동 중에서 화산만, 지진만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스팟을 찍어 본 거고,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점을 연결한 띠, 이게 화산대, 지진이 자주 발생하는 지점을 연결한 띠, 이게 지진대예요. 화산대와 지진대는요, 지금 우리가 왼쪽 그림에서 보듯이 거의 일치합니다. 그런데 그 일치하는 영역이 주로 판의 경계예요. 즉, 판 경계를 따라서 좁고 긴 띠 모양, 이거는 대자의 의미이기 때문에 그렇게 분포를 하고 있는 걸 확인했었죠. 화산대와 지진대가 왜 일치하는가 라는 요 서술 정도 많이 나오거든. 화산활동과 지진은 대부분 판의 경계에서 발생하기 때문이에요. 판들이 경계가 생겼다라는 건 찢어졌다, 쪼개졌다 라는 의미고, 판 경계에서 왜 지진과 화산이 발생하느냐 추가적인 설명을 좀 하면 판의 상대적인 이동, 움직임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판의 상대적인 이동이 다르다라는 개념 이해하셔야 돼요. 화산대와 지진대는요, 대륙의 중앙부에는 거의 분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또 오해할 수 있는 게 해양의 중앙부에는 또 존재해. 해양 중앙부에 대표하는 태평양판에 이렇게 화산 스팟, 지진 스팟 이렇게 보입니까? 그것이 대표 하와이예요. 그래서 하와이 섬은요, 화산 활동으로 인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태평양 중앙부에 있기 때문에 대륙의 중앙부에는 거의 분포하지 않는다. 이거 해양의 중앙부, 그걸 합쳐서 판의 중앙부 이렇게 나오면 이제 틀리다라는 거죠. 판 중에서 해양판은 가능. 화산활동과 지진은 환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활발한데요. 태평양까지가 명칭이고 환자는 고리 환자를 쓴 겁니다. 그래서 태평양을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고리처럼 이렇게 동그랗게 연결되어 있어서 환태평양 이렇게 말해요. 현재 화산활동의 80%가 일어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활발하게 화산이 일어나서 불의 고리라는 명칭도 씁니다. 판
경계는 우리가 오늘 배워 나갈 건데 일단은 지금은 낯설더라도 수렴형 경계다 써놓고 알프스 히말라야 화산대 지진대 이렇게 나와있지. 얘도요 지중해부터 히말라야 인도네시아까지 연결되는요 수렴형 경계입니다. 지명은 현재 낯설더라도 앞으로는 좀 익혀나가야 돼. 실제 우리가 지형들을 배울 건데요. 그것들이 지명이랑 상관관계가 아주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명 익혀야 되고 해령 이렇게 나와 있는 건 발산형이다. 오늘 수업 이후에는요. 바로 알게 될 거예요.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의 해령이 존재하고요. 그것은 발산형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경계들을 배울 거고요. 지진이 발생하는 곳에서 반드시 화산활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 이 문장 중요해요. 오답으로 많이 낚일 수 있습니다. 오케이. 판 구조론으로 이제 들어가 볼 건데 판 구조론은 뭐냐? 지구 표면이 여러 개의 판으로 되어 있다라는 거고 현재 판 구조론이 기본 이론이에요. 하지만 이걸로 100% 설명할 수는 없어서 우리가 플룸 구조론이라든지 조금 추가적인 내용들을 알아야 하는데 그것은 이제 탐구 1, 지학 1에서 배울 겁니다. 판이 이동하면서 판 경계에서요. 지진이나 화산활동, 이러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라고 했었지. 이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판들이 지금 현재 10여 개로 쪼개져 있어요. 분리되어 있어요. 판의 명칭들을 우리가 먼저 약속을 해야 서로 소통이 잘 원활하게 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암석권, 연약권 여기부터 이제 얘네들의 명칭부터 좀 구분해 보자. 판은 포함하는 일단 지각 종류 때문에 특징이 좀 달라지는데 우리가 지구 시스템에서 가장 겉부분 지각부터요. 멘틀 그리고 외핵과 내핵 이런 식으로 분류를 했었단 말이야. 그런데 암석권과 연약권은요. 분류 기준이 조금 다릅니다. 멘틀이 가장 넓은 부피를 차지했었는데요. 거기에서 좀 쪼개질 거야. 지각은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상부 멘틀까지가 포함된 여기 부분이 암석권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각과 암석권은 절대 같은 게 아니다 라는 걸 알아야 되고요. 암석권이라고 했을 때는요. 지각과 상부 멘틀 일부가 들어간다. 요거를 명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깊이도 알아야 되는데 기준 100km까지요. 암석권은 여러 조각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그 각각의 조각을 우리가 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해양판, 대륙판 각각을 가지고 있는 지각 종류가 다르지 지각의 종류에 따라서 우리가 달라진다 라고 했기 때문에 해양판은요 해양지각 대륙판은요 대륙지각 그리고 둘 다 상부 멘틀이 이제 포함되어야만 우리가 이제 암석권 이렇게 말해요. 상부 멘틀이 없다면 단순히 지각이야. 오케이? 다릅니다. 그래서 해양지각과 대륙지각 얘를 포함한 요렇게 상부에 멘틀이 들어간 요 부분이 암석권. 이거 분류, 화살표 제대로 안 보면 틀려요. 조심하세요. 두께는요. 지각 두께 따라갑니다. 상부 멘틀은 동일한 두께가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대륙지각이 훨씬 두껍고 해양지각이 얇았단 말이야. 그래서 두께, 지각으로 판단하시면 되고요. 물질은 그대로 해양판, 현무암질이었죠. 현무암질 암석, 대륙판은요. 화강암질, 암석 이렇게 되고요. 밀도는 두께랑 반비례였어. 그렇기 때문에 밀도는 해양판이 더 크고 대륙판이 더 작습니다. 연약권은요. 멘틀에서 쪼개진 이렇게 아래쪽 하부의 멘틀도 이렇게 포함이 되는데요. 암석권 아래 깊이 100에서 400km 구간이에요. 우리가 모으면까지가 2900km이기 때문에 멘틀 전체가 아니라 연약권은 일부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한 유동성 고체 상태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했지? 그 부분적인 용융 상태를 얘기합니다. 멘틀이 부분적으로 용융되어 있고 그래서 유동성이 생겼죠.
절대로 액체 아니라 그랬어. 유동성이 있는 건 액체나 기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한테 상태, 멘틀은 고체이지만 액체냐? 라는 질문으로 많이 낚을 수 있어요. 조심. 상부하부의 온도 차이가 생겨서 대류가 일어납니다. 열에 의한 대류여서 열대류 이렇게도 말해요. 오케이. 멘틀은 핵 쪽이 뜨겁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렇게 온도가 높죠? 그럼 밀도가 작아요. 밀도가 작으면 떠올라. 상승하고 상승하다 보면은 지각 쪽, 암석권 쪽으로 이렇게 가서 온도가 다시 식어요. 그러면 온도가 차가워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얘네들 밀도가 커지지. 그러면 얘들은요 무거워져서 이렇게 하강합니다. 따라서 자연스럽게 대류가 일어나는 거 이해해야 돼요. 우리 여러 번 했어요. 암석권보다 밀도는 큽니다. 왜? 지구 내부, 즉 내핵 쪽으로 갈수록 온도도 압력도 밀도도 모두 증가해. 그래서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이렇게 밀도는 커지니까 당연히 암석권보다는요 연약권이 더 아래쪽이죠. 밀도 큽니다. 연약권이요 왜 부분적으로 이렇게 용융 상태에 있냐? 지금 말한 것처럼 지구 내부로 들어갈수록 온도랑 압력이 높아지죠. 그래서 물질의 성질이 변합니다. 지하의 100에서 400km 구간 연약권이지 연성이 커지면서 지진파 속도가 갑자기 느려져요. 그런 걸 저속도층 이렇게 말해요. 오케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판 이동 원동력은요. 아까 대류 설명했지. 대류할 수 있는 곳은요. 멘틀이고요. 그 중에서 연약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는 같이 쓰는데 엄밀히 말하면 멘틀이 좀 더 넓은 범주죠. 멘틀의 대류, 온도가 높은 부분은 밀도가 작아진다 그랬지? 그래서 상승. 점차 식으면서요. 온도가 낮아지면요. 밀도 커지니까 하강. 그래서 이렇게 대류해요. 대류할 때 요 멘틀 부분만 요렇게 대류하고 끝나느냐? 아니고 요렇게 상승하는 곳에는요. 지각을 발산시킵니다. 우리는 지각을 상부 멘틀까지 포함된 이제 암석권이라고 해서 판을 발산시켜. 그러면은 판이요 쪼개지는 거지. 분리가 되는 거죠. 연약권이 대류하면서 그 위에 있는 판이 암석권이 대류를 따라서 같이 이동해요. 그래서 멘틀 대류가 상승하는 곳에서는 이렇게 발산을 하고요. 다시 또 멘틀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 있겠지? 그러면요 판들은요 이렇게 모여들어요. 수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계가 나눠져. 밑에 판에 대해서 다시 이동 얘기를 해보면 지구 표면 10여 개의 크고 작은 판으로 현재 이루어져 있고 언젠가는 다시 붙을 수도 또 분리가 될 수도 있어요. 현재 그래서 10여 개. 각각의 판마다 이동 속도와 이동 방향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찢어지는 거야. 쪼개지는 거야. 얘네들이 속도와 방향이 같다면 한 판 큰 덩어리 요거 전체가 같이 움직일 거예요. 그치? 그런데 이쪽 부분은 이렇게 가려고 하고 이쪽 부분은 이렇게 가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얘네가 분리가 되는 거야. 그래서 속도가 있는데요. 1에서 10cm/year 연에 해당하는 속도로 이동을 하고 태평양판이 조금 더 빠릅니다. 요것에 대한 이유들은 지구가 원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이웃하는 판의 상대적인 이동 방향에 따라서 발산형, 보존형, 그리고 수렴형 이렇게 세 개의 큰 구분을 해요. 수렴형에서는요 좀 추가적인 구분이 더 들어가는데 일단은 요거 세 개부터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진대요. 그러니까 발산. 판과 판이 서로 가까워집니다. 그러니까 수렴. 판과 판이 어긋난다 라는 건 보존형.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를 먼저 이렇게 묻는 문제들도 많을 건데요. 우리나라는 전체적인 요거를 이해한 다음에 우리가 포커스 맞춰서 한 번 더 강조해서 볼 건데 우리나라는요 수렴형 경계에 존재해요.
수렴형 경계에서 유라시아판에 속해 있는 여기 자그맣게 보여요. 얘이기 때문에 필리핀판과 태평양판 이렇게 세 개의 판에 영향을 받습니다. 뒤에서 자세하게 다룰 거고 우리나라가 일본에 비해서 화산활동이나 지진 발생 빈도는 조금 적어요. 왜 그럽니까? 아까 화산 지진, 즉 지각 변동이요. 어디서 많이 일어난다? 판의 경계에서 많이 일어나는데 판 경계에 우리나라보다요. 일본이 더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더 큰 영향권이다 라는 거고 우리나라는 영향이 조금 적지만 그래도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오케이. 그래서 판 경계로부터 상대적으로는 일본보다는 멀리 있다. 이것이 빈도나 강도가 약한 이유입니다. 오케이. 조금 더 알고 싶어요. 여기 보시면 판 구조론까지 우리가 이론은 딱 바로 정립되는 건 아니라 그랬죠. 다양한 가설들이요. 보완되면서 증거를 점점 취하면서 이렇게 판 구조론으로 확립됐어요. 그 이후 선생님 말했다시피요. 플룸이라는 플룸 구조론도 조금 더 추가되어야 하는데 일단은 학교에서 이 확립의 과정도 아예 언급을 안 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로만 한번 읽어보시고 개인별로 선생님 학교별로 좀 더 추가 설명을 할 겁니다. 학교에서 다뤄지는지 진도 상황 볼게요. 판 경계에서 일어나는 지각 변동. 일단 오늘에 하는 게 여기. 요 세 번째 페이지가 아주 중요해요. 서머리 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 판 경계와 멘틀의 운동 이렇게 나와 있죠. 발산형, 수렴형, 보존형 요 세 개의 경계는 당연히 알아야 되고요. 수렴형은 조금 더 복잡해요. 들어가 보자. 판과 판이 서로 멀어집니다. 멘틀 대류, 상승부. 항상 판은 스스로 움직인 게 아니고 멘틀 대류의 상승 하강이랑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그러다 보면 새로운 판이 생성이 돼요. 멘틀이 대류해서 이렇게 상승하고 이렇게 하강을 할 건데요. 이렇게 하강을 하고 또 상승을 하고 이렇게 계속 대류를 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렇게 상승한 곳에서는요. 판들이 발산할 수밖에 없다고. 하강을 하는 곳은요. 판들이요. 이렇게 수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요 얘기예요. 따라서 수렴형은요. 멘틀 대류 하강부. 판이 소멸합니다. 보존형은요. 서로 어긋나는 경계로서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없어. 요거 중요해. 판이 생성되거나 소멸되지 않습니다. 보존형 말 그대로 보존돼요. 판 경계를 이렇게 선생님 하나의 표로 만들어 놨는데 일단은 발산형, 보존형, 수렴형이고 각각 모형 중에서 각각의 예시를 들어놓은 여기가 아주 중요해요. 지금 해양판과 해양판이 대륙판과 대륙판이 이렇게 발산하고 있죠. 어떠한 종류의 판이었냐라는 걸로 다른 결과를 냅니다. 따라서 선생님은 첫 글자만 쓸게요. 해양판, 해양판의 발산. 대륙판, 대륙판의 발산. 보존형은요. 해양판으로 이렇게 예를 나와 있지. 일단은 두 판 모두 가능해요. 하지만 주로 해양판. 오케이. 수렴형은요. 일단은 분류가 한 번 더 일어납니다. 섭입형과 충돌형. 섭입형은 어떠한 한 판이 다가오다가 서로 마주 오다가 밀도 차이가 크면 아래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충돌형은요. 서로 다가온 거는 똑같아. 수렴형이니까. 근데 밀도가 비슷해. 그러다 보니까 서로요. 이렇게 솟아오르는 산을 만들어요. 그 차이. 그래서 대륙판과 해양판. 얘는 해양판과 해양판. 그리고 대륙판과 대륙판.
요렇게 수렴형은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요거부터 헷갈리겠지? 섭입형, 충돌형까지 잘 구분해야 돼요. 발산형부터 보시면 판가판이 멀어지는 관계 멘트 대류가 상승하죠. 지하 깊은 곳에서는 마그마라고 하거든. 마그마도 상승합니다. 새로운 지각 또는 판의 생성. 오케이. 보존형은요, 판과 판이요, 어긋나는 경계에 이거는 이동 속도 차이가 큽니다. 방향도 물론 관계가 있고요. 그런데 절대로 판의 생성이나 소멸이 아니에요. 요거 중요. 수렴형은 일단 전반적인 특징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섭입형과 충돌형이 이렇게 나눠지지. 판과 판이요, 가까워지는 경계고요. 멘트 대류가 하강하는 곳이에요. 밀도가 큰 해양판이 밀도가 크다 그랬어. 아래로 섭입합니다. 대륙판과 해양판이 붙었을 땐 당연히 해양판이 밀도 커서 이렇게 섭입해. 근데 해양판 중에서도요, 밀도가 더 큰 해양판이 있거든. 그래서 이렇게 섭입할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밀도 큰 해양판 이러면 둘 다 설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소멸하는 이러한 곳이 있고요. 대륙판끼리는 충돌을 합니다. 대륙판은 둘 다 밀도가 작고 둘 다 밀도 작은 게 비슷해요. 그러다 보니까 산맥을 형성하는 섭입이랑 달라 구분하셔야 됩니다. 화산과 지진 앞에는요, 지각변동 이렇게 써보자. 지각변동, 발달 지형 이런 거 헷갈려 하거든 얘들아. 서술형, 서답형 문제에서 지각변동을 물어봤는데 발달 지형을 쓰고 이거 서로 바꿔서 쓰는 경우가 생겨요. 이거는 일단 설명 후에 다시 한번 언급할게요. 일단 화산은 일어났다, 안 일어났다 이거 유무만 얘기하면 되는데 지진은 이제부터 종류까지 알아야 돼요. 종류는 오른쪽 아래에 선생님이 설명해 놨습니다. 지표면 부근에서 깊이가 얕은 곳에서 일어난다. 기준도 아는 게 좋아요. 70km. 그러면 천발 지진. 신발 기준은요, 300km 이상의 깊이에요. 아주 깊은 곳. 그래서 깊을 심자. 신발 지진. 그 사이 값이요, 중발 지진이에요. 그래서 화산 폭발하고요, 지진 발생한다. 이렇게 끝내면 안 돼. 화산 폭발한다. 이것은 괜찮은데요. 지진은 천발 지진이다까지. 발산형에서는요, 둘 다 화산 폭발, 지진 발생, 근데 천발 지진까지 이렇게 일어납니다. 화산이 일어나면 지진은 무조건 동반된다라고 했는데 지진 발생했는데 화산은 100%다. 그건 아니라 그랬죠. 그래서 보존형 조심. 화산 없이 지진만 천발 지진 일어나요. 오케이. 수렴형에서는 구분을 잘 해야 돼요. 예. 화산, 지진. 섭입형은요, 화산, 지진. 둘 다 일어나는데, 화산 일어나고요, 지진이 천발에서 신발 지진까지요. 둘 다. 같아서 중간, 가운데에 있었어요. 충돌형. 수렴형에서 충돌형도 조심해야 하는데, 예, 화산 아니요, 지진만 천발에서요, 중발까지. 즉, 얘네들은요, 요렇게 보존형이랑 수렴형에서 충돌형 조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발달 지형을 볼 건데요. 발산형에서 해양판과 해양판이 멀어지면 얘들아, 해령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대륙판과 대륙판이 발산하면요, 열곡대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발달 지형까지 익히면 실제 예시로 연결하는 문제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래서 열곡대, 얘네들은 열곡이 길게 이어진 거거든. 밑에요, 지형에 대한 설명은 붙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선생님이 하나하나 읽어주진 않을 거고요. 여러분들이 참고한 후에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지형들은요, 다시 질문을 하십시오. 열곡대는요, 열곡이 길게 있는 거라서 당연히 열곡만 있을 수도 있지. 그치?
그런데 대륙판끼리 멀어졌을 때는 열곡대를 형성하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오는 보기들이 뭐가 있냐면, 이렇게 열곡대가 만들어진 이후에 물이 차면서 해령으로 발달될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해양지각이 더 나중에 이렇게 형성될 수 있는 순서적인 보기가 나올 수 있어. 그런 거 조심.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해령 아래에도요, 열곡이 항상 존재하는 걸로 우리가 이해하고 문제에 접근해야 합니다. 해양에도 저 밑에는 해저, 바닥에 해저의 지각이 있지. 그치? 해양지각. 그렇기 때문에 열곡이 존재하고 그 위에 물이 있는 이러한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돼요. 대서양은 중앙에 해령이 있고요. 태평양은 동쪽에 해령이 있거든. 이렇게 지명이랑 연결해서 발달 지형을 묻는 문제는 당연히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런 것들이 다 낯설기 때문에 먼저 지형부터 익히고, 그 다음에 보존형, 수렴형까지 어떠한 지형이 발달되는지 익히고, 그 다음에 실제 예시로 연결을 해보자. 보존형은요, 변환단층이 이렇게 발달 지형으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렴형에서는 조심해야 돼. 섭입형과 충돌형이 다르기 때문에 섭입형, 충돌형 얘네들 각각 이거부터가 헷갈립니다. 일단 선생님이 기준을 먼저 좀 제안할 건데, 기준 대륙판이 있으면요, 얘네들은요 습곡산맥이 발달할 수 있어. 그리고요 해양판이 있으면요 얘네들은요 해구랑 호상열도가 발달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판이 존재하는지 이거를 확인해서 우리가 기억을 하면 좋겠죠? 대륙판 그리고 해양판, 첫 번째는 둘 다 있었지. 그래서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 그리고 요 두 번째는요 해양판과 해양판만 있었어. 그러니까 습곡산맥이 빼고 해구, 호상열도. 그리고 마지막 충돌형은요 대륙판만 충돌을 했지. 그러니까 해구와 호상열도는 발달하지 않고요 습곡산맥. 이해됩니까? 따라서 우리 지형부터 먼저 읽힐 거예요. 그래서 지형 익히면 문제에서 서술형에서 첫 번째 판의 경계를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느냐? 발산형이다, 보존형이다, 수렴형이다. 그 다음에 섭입형이다, 충돌형이다. 오케이? 요거까지 수렴형은 꼭 말을 해줘야 돼. 그리고 지각 변동을 물어봅니다. 그러면 화산활동 있다. 지진 발생했는데 그것이 천발 지진이다. 이렇게 답해야 돼요. 보존형을 만약에 예시를 주고 지각 변동을 물어봤다. 그러면은 화산활동은 없고 지진만 발생하는데 천발 지진이다. 이렇게 답해야 돼요. 됐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발달 지형을 물어봐요. 그러면은 각각 해령이다, 열곡대다, 변환단층이다,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이다 등등등으로 답을 해야 돼요. 발달 지형을 물어봤는데 화산 폭발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다. 당연히 틀려. 발달 지형 물어봤는데 천발 지진이요. 당연히 틀리지. 오케이. 지각 변동 물어봤는데 발산형이요. 당연히 틀려요. 이거는 판 경계입니다. 그래서 요 기준을 잘 잡아야 돼요. 오케이. 베니오프대 요건 중요한데요. 한번 읽어본 다음에 선생님 뒷장에서 다시 설명할게요. 밀도가 큰 판이 아래로 섭입합니다. 그러니까 얘는요. 섭입대 이렇게도 말해. 섭입을 할 때만 나타나는 띠의 영역이기 때문에 지진이 신발 지진까지 일어날 때야. 천발에서요. 신발 지진까지. 확인을 해볼까요? 이렇게 섭입형에서는요. 지진이 발생하는데 천발에서 신발까지 일어나지? 근데 얘만 그래요. 다른 애들은 중발 아니면 천발까지만 이렇게 일어나죠. 베니오프대라고 하지 않습니다. 섭입대에 섭입하는 과정에서 마찰에 의해서 지진이 발생하는데 그곳이 길게 늘어진 띠, 그래서 신발 지진까지 일어날 때
그럴 때 우리가 베니오프데라고 하고요. 얘 사람이에요. 베니오프라는 사람이 발견한 거라서 우리가 베니오프데 섭입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시작을 핵으로부터요. 점점 대륙 쪽으로 갈수록 진원이 깊어진다. 이것도 무슨 말인가? 진원은 또 뭐예요? 이럴 수 있는데 그거는 선생님 밑에서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기 진원과 진앙 여기서부터 다시 이해하게 설명해 보자. 우리나라로 들어왔을 때 그럴 때 설명하기가 좋은데요. 우리나라는 일단 수렴형이라고 했었죠. 어떤 상황이냐면 유라시아판이 여기 이렇게 지도가 있으니까 유라시아판에 우리나라가 있고요. 태평양판과 필리핀판이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요 판 경계에서 일본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고요. 얘네들의 단면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유라시아판 그리고 태평양판 필리핀판이랑 태평양판 중에서 태평양판의 영향이 좀 더 커요. 그래서 이렇게 그려볼게요. 일단 우리나라 유라시아판 대륙판을 이렇게 그리고요. 섭입하는 판이 무거운 밀도가 큰 해양판 태평양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대륙판 해양판 오케이? 이렇게 섭입을 하는 방향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방향을 안 주더라도 알아야 돼. 왜? 밀도가 큰 판이 섭입하니까 해양판이 밀도가 크고 대륙판이 밀도가 작아요. 오케이? 따라서 이 상황에서요. 해양판, 대륙판 이 상황에서 우리는 마찰을 일으키면서 여기에서 계속 천발지진, 깊이가 얕은 곳, 중발지진, 그리고 신발지진 이렇게 일어납니다. 천발, 중발, 신발지진이 일어나기 때문에 여기에서 각각과 발달하는 지형이 달라져요. 천발지진은요. 밀도가 큰 판에 영향을 주고 여기에서 만들어지는 건 해구. 중발지진부터 뽕뽕뽕 마그마가 올라오면서 화산 활동을 이렇게 일으키는데 지속적이지 않고 뽕뽕뽕뽕 끊어지게 호 모양으로 이렇게 영향을 주거든. 그래서 호상열도. 그리고 신발지진으로 가면요. 대륙판 쪽에 이렇게요. 습곡산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습곡산맥. 따라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건요.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 해구, 호상열도, 습곡산맥은 순서를 기억하는 게 좋고요. 요 상황에서요. 지금 우리가 진원의 깊이가 진원은 지진이 발생하는 지하의 지점이거든. 진원의 깊이가 이렇게 깊어진다 라는 거. 오케이. 그래서 요것들을 정리해 보자. 우리나라 주변의 대륙판은요. 유라시아판 그리고 해양판은요. 태평양판과 필리핀판. 우리나라 주변에 발달하는 지형, 발달 지형을 물어본 거야. 이거 화산이나 지진으로 답하면 절대 안 되겠죠? 밀도가 큰 태평양판이 밀도가 작은 유라시아판으로 섭입을 합니다. 그러면 섭입하기 때문에 베니오프대, 섭입대가 형성이 되죠? 그랬을 때 시작하는 그 시작에 발달하는 지형은 뭐다? 해구. 그런데 우리는 우리나라 주변으로 물어보면요. 실제 지명, 일본 해구 이렇게 말을 하면 돼요. 베니오프대를 따라 또는 섭입대를 따라 마그마 분출을 뽕뽕뽕 하면서 호상열도가 만들어집니다. 일본 열도예요. 우리나라 주변에 지각 변동, 요렇게 지각 변동이 일어날 때 지진이냐 화산이냐 그게 둘 다 또는 지진의 종류까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지. 일본 해구는요. 천발 지진입니다. 우리나라 쪽으로 올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다. 진원의 깊이가 깊다라는 건 밀도가 작은 판이다.
그 뜻이에요. 밀도가 큰 판이 이렇게 섭입을 하기 때문에 밀도가 작은 판에서 이렇게 진원이 깊어집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해구와 비교적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각 변동이 적게 나타나고요. 최근에 우리나라도 지진 발생 빈도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지대는 아니다 라는 거. 열점은 하나 이해해야 되는데 열점은요. 하와이 섬이 대표로서 태평양판 중앙에서 마그마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 있어요. 그때 화산섬을 만드는 이게 열점이다. 이 정도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나서 나이도 달라지고 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은요. 조금 나중에 지1에서 그리고 학교마다 개별적으로 적용할게요. 플룸 구조는 마찬가지고요. 이것은 생략합니다. 직권의 변화가 지구 시스템에 미치는 영향 이렇게 나와 있죠. 직권의 변화 대표 화산활동과 지진이에요. 그래서 화산활동과 지진 얘네들이 지구 시스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를 볼 건데 일단 첫 번째 지형의 변화 그리고 기후의 변화 기권, 해일, 수권 그리고 생물권 따라서 이렇게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얘네를 구분해서 서술하라 라고 했을 때는요. 우리가 먼저 준비해 놓지 않으면 바로바로 기억나기가 힘들 수 있어요. 특히나 환경에 영향을 미친 것, 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 이런 것들은 우리가 바로바로 좀 적용을 가능한데 사회적인 거는 한 번쯤 꼭 생각을 해둬야 돼. 보시면 환경적인 건 당연히 화산재라든지 화산가스라든지 그리고 생물들 서식지, 서식처에 피해를 준다라든지 이런 거 연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제적인 건요. 도로나 건물이 무너지고 자동차, 재산 피해 등이 발생하고 이런 것들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적인 건 뭐냐면 도로와 항공 운항이 정지되고요. 생필품의 사재기 등 이러한 심리적인 혼란이 발생하는 것까지가 포함이에요. 따라서 좀 특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좀 기억을 해둬야 돼요. 화산활동과 지진의 피해와 이용, 이름에서도 뭔가 특이점을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피해를 받지만 또 이용이 된대. 이게요 아주 특이합니다. 근시적으로는요, 가까운 시점으로는요, 피해가 큽니다. 그래서 지진과 화산이 일어나자마자 단기간에는 피해가 매우 큰데 장기간으로 보면요, 이용 가치와 혜택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특이한 지점이고 그래서 우리한테 자주 물어봅니다. 객관식, 주관식 다 가능. 화산활동 먼저 보겠습니다. 마그마가 지각의 약한 부분을 뚫고 분출하면 그러면 화산 분출물이 방출하면서 피해를 주죠. 근시적으로는 피해를 주고요. 그 다음엔 이용 가능한 요게 그래서 중요. 용암 등 산불 일으킬 수 있어요. 매우 뜨겁지. 농경지를 태우거나 덥습니다. 그럼 우리 농작물들 열심히 수확 직전에 다 망칠 수 있는 그런 부분. 고온의 화산 쇠설물들 비탈 쭉쭉쭉쭉 내려오면서 당연히 피해를 입힐 수 있고요. 화산재가요 성층권에 올라간다. 지구의 평균 기온을 떨어뜨립니다. 기온의 하강. 화산재는요 또 항공기 운항에 가시거리를 짧게 할 수 있어요. 가시거리는 우리가 비행할 때 항로를 봐야 하는데 그것들이 잘 안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화산가스는요, 유독 성분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온실효과를 일으켜서 이렇게 기온을 또 상승시켜요. 기온을 하강하는 건 화산재, 상승시키는 거는 화산가스. 산성 비도 내리게 하고요. 토양의 산성화도 야기시킵니다. 당연히 생태계에 피해를 주겠죠. 생태계가 파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가 필리핀에서 피나투보 화산이요. 전체적으로 북반구 평균 기온을 이렇게 하강시켰어요. 이용 가치는 꼭 준비를 해 두라 그랬어. 관광 사업에 대한 게 가장 먼저 좀 생각할 수 있겠죠. 독특한 지형 같은 거 제주도에 많이 있지. 오름 같은 것들 다 분화구예요. 화산 주변에 온천도 만들어질 수 있고요. 그리고 화산성 토양으로 만들면 얘네들 여러 가지 좀 좋은 물질들이 섞여져서 화산 쇠설물에 나오다 보면 기름진 토양 비옥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서요. 지하 자원도
확인할 수 있고요. 에너지 자원으로도 이용하고요. 화산 분출로 생긴 지형들, 아까 말한 오름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우리한테는 관광지, 생태계에서는 생물들에게 서식지, 이러한 제공 가능합니다. 화산은 지진과 달리 조금 예측이 가능한데요. 이것도 중요 포인트. 마그마가 상승하다 보면은 지진 발생 횟수가 증가합니다. 이상하게 빈도가 많이 발생한다 그러면 우리가 좀 대비를 해야 되고, 산소면의 경사각이 커진다든지 화산 가스가 스물스물 방출됩니다.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성. 대책은요, 주변에 제방을 쌓거나 댐과 수로를 건설하는데 요거를 오답으로 많이 체킹해요. 무슨 말이냐? 분출구 선생님 위험하잖아요. 그런데 무슨 댐과 수로를 건설해요. 저 그거 틀렸다고 했어요. 그런데 얘는 가능해.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용암이 흘러내릴 때 식혀야 돼요. 그래서 냉각수를 투입시킬 수 있는, 조달할 수 있는 그러한 역할로서 이거는 가능합니다. 대피 계획을 잘 세워놓고요. 감시 체계를 강화시키고 이런 것들은 대책이 될 수 있겠죠. 화산 분출물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볼 건데요. 화산 분출물은 고체, 액체, 기체 모두 포함해서 우리가 분출한 것, 통틀어서 말하고 각각을 따로 이름 지어요. 그래서 화산 고체 먼저 나와 있는데 얘는 밑에 있네요. 화산 세설물, 이게 고체, 용암, 이게 액체, 그리고 화산 가스, 이게 기체입니다. 각각 이름 짓는 것들을 바꿔놔서요. 그럴싸하게 화산 분출물이랑 요 세설물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화산 세설물에 그래서 포함 관계를 화산 분출물과 용암과 화산 가스다. 이러면은 많이 속거든. 얘가 가장 큰 범주인 거야. 조심요. 화산가스 대부분은요, 아까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여기에서 하나 더 볼 거는 대부분이 수증기예요. 우리가 온실가스다 이것 때문에 이산화탄소가 가장 많다고 착각을 좀 하거든. 아닙니다. 수증기가 훨씬 많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온을 상승시킨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산성비까지도 기억하세요. 용암. 기체는 다 화산가스로 빠져나가고요. 그런 다음에 지표로 빠져나와서 지하 내부에 있을 때는요, 우리가 마그마, 지표로 빠져나오면 용암 이렇게 말합니다. 흐를 수 있죠. 현무암질, 안산암질, 유문암질, 이거는 SiO2의 함량에 따라서 분류하는 건데요. G1에서 좀 자세하게 할 거고 학교에서 얼마나 다루는가 이것도 나중에 추가 설명할게요. 화산 세설물은요, 고체입니다. 그래서 요거까지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좋아요. 입자 크기까지는 모르더라도 이거 순서대로요. 가장 작은 게 화산 진, 재, 력, 암괴, 탄. 그래서 구분을 화산 진과 재까지는요. 입자가 작아서 바람에 의해서 이동할 수 있어. 얘는 바람에 의한 바람에 의해 이동 가능한 입자. 그런데요, 력, 암괴, 탄, 화산력, 암괴, 탄 여기까지는요 이동을 못합니다. 바람에 의해서 날아갈 정도 크기를 벗어났어. 그렇기 때문에 얘들은요 이동을 못해요. 화산 세설류, 화산 이류까지는 잘 안 다루는데 다루는 학교도 분명 있어요. 화산 기체가 섞여서 화산 세설물들이 이렇게 물과 섞여서, 즉 기체도 액체도 유동성이 있지. 흘러내릴 수 있는 유동성을 갖게 되는 게 누구랑 섞였는가 이걸로 분류를 합니다. 화산 세설물 자체는 고체라서요 스스로 이동 못해. 세설류가 되거나 화산 이류가 되거나. 오케이, 요거 구분하십시오. 지진. 지구 내부 에너지가요 지층에 작용하면서 지층 끊어지면서 변형되면서 에너지 방출시켜요. 그때 에너지파가 지진파, 파동의 형태입니다. 피해 이용 대책, 대피, 요령. 여기도 4개의 섹션으로 나눠져 있다 보니까 화산이랑 유사하네 이렇게 기억할 수 있는데 절대로 여기에는요 예측이 없어요. 지진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오케이?
화산과 그게 아주 큰 차이점이에요. 피해. 당연히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 있는 건물의 붕괴, 산사태, 가스관의 파열로 가스의 누출, 전기 누전될 수 있고요. 화재도 가능. 지진의 쓰나미 이런 건 해안가인데요. 이때 해안가에서 침수 확률이 증가하겠죠. 해안을 덮치면 이렇게 큰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용하는 거는 마찬가지로 얘도 중요. 지진파 분석해서요. 우리가 통과하는 물질들, 속도들 이런 걸 구분해서요. 지구 내부 구조를 판단할 수 있었어. 이렇게 연구 자료로 쓰이고요. 지진파 이용해서요. 지하자원의 매장 지역을 또 찾을 수 있습니다. 지하 구조를 파악해서요. 건물이나 도로, 댐 등을 건설하기 위한 적절한 장소를 채택하기 위한 자료로 또 사용 가능해요. 대책은 중요한데요. 우리가 당장 일어날 지진을 예측할 수는 없기 때문에 과거의 가능성을 비교해서요. 예측을 하도록 이렇게 연구를 합니다. 오케이? 몇 시간 혹은 며칠 후에 지진 가능성 이건 절대 예측 어렵다. 중요. 건물을 지을 때 이게 가장 많이 나오는데요. 내진 설계 체크. 일본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요. 무조건 강도를 높여서 지진이 그냥 당연히 발생한다. 이런 개념으로요. 모든 건물을 내진 설계하도록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도 점점점 이렇게 바뀌어 나갈 겁니다. 지진은 예측이 어렵기 때문에 발생 시 예보, 그리고 복구 시스템, 이런 것들, 훈련, 이런 것들을 주기적으로 잘 시행하도록 그렇게 대책을 마련해야 돼요. 지진은 대피 요령이 또 중요한데 상식선에서 가능하지만 특이한 지점들이 또 있기 때문에 보시면 우리가 진동을 감지했어. 그러면은 빨리 밖으로 나가느냐? 그건 아닙니다. 진동이 멈추었을 때 체크. 지진은 주기가 있기 때문에 진동 주기, 우리가 지금 감지한 순간에서는 지진이 발생하고 있지. 그래서 스탑된 진동이 멈추었을 때 대피를 해야 돼요. 그러기 전에 지진을 감지했다. 그러면은 무너질 수 없는 가구나 식탁 및 책상 및 이런 데에 들어가서 머리를 잘 보호해야 되고요. 만약에 밖에 있었다라는 건요. 허허 벌판으로 우리가 건물 주변이 아닌 무너질 위험이 없는 곳으로 최대한 이동해야 돼요. 그런 다음 건물에 빠져나올 때는요. 엘리베이터 안 돼. 계단으로 이동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엘리베이터 아니었다. 그래도 바로 최대한 내려서 이동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고요. 지진해에 대비해서요. 해안가에서는요. 당연히 외출을 삼가해야 되겠죠. 조금 더 알고 싶어요는요. 참고적으로 우리가 볼 거고요. 지진계 이렇게 측정한 거 그리고 지진파의 종류는 언급 안 하는 학교들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P파와 S파 정도는 알고 있는 게 좋습니다. 프라이머리의 약자, 세컨더리의 약자. 그래서 먼저 도달, 나중 도달. 오케이. 어떠한 상태를 통과하고요. 통과하지 못하느냐 이런 것들은요. 사실 알면 당연히 좋지만 지금 암기할 필수 사항은 아닙니다. 오케이. 지진의 세기를 절대치로 또는 상대치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규모와 진도는 알고 계십시오. 규모는 절대적 단위고요. 지진은 피해를 나타내는 상대적 단위예요.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이론적인 거 마무리가 될 거고 보시면 판 이름 이런 거 다 비워 놓습니다. 판 이름 다 빵꾸 뚫어 놓을 거고 무슨 판인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의 동쪽에는요. 열곡대가 있겠죠. 대륙판과 대륙판. 그래서 동아프리카 열곡대 이런 식으로 발달 지형 당연히 알아야 돼요. 태평양 오른쪽에 이쪽은요. 해령들이 이렇게 있는 거거든. 그래서 동태평양 해령. 여기서는 동태평양 해령은 표현을 안 해놨네. 요거 중요한데 이쪽에 이렇게 태평양 여기 이런 것들 다 동태평양 해령이에요. 그리고 대서양 중앙에도요. 이렇게 해령이 발달한 거. 오케이? 그리고 산 안드레아스 단층이나 안데스 이런 것들 다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수렴이다. 화살표로 이렇게 친절하게 알려주고 있죠.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여러분들이 백지에다가 판 이름 써보고 발달 지형들 찾아서 기호 옆에다 써보는 연습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중요해요. 여기까지 판 구조론 이렇게 연습하는 것들 복습하면서 이론 문제 잘 풀어서 오십시오. 고생했어요.